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요. 16회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학습하게 될 강사 현숙입니다. 여러분들하고요. 실천 기술론이라는 과목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이 과목은 현장 사회복지사에게 참 중요한 과목입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적합한 지식을 빼서 적용을 해서 A 상태의 클라이언트가 A-로 변화하도록 하려면 기술론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론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목에는 그럼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동안 이 과목이 출제 경향이 어디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문제로 나온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문제로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한번 보고 가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을 오늘 하기는 하겠지만 이 시간에 1장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 과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실에 보시면요. 16회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과목 구성의 이해와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이런 표가 하나 나옵니다. 한쪽짜리 표입니다. 글자가 좀 깨알 같긴 하지만요. 전체를 좀 한눈에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이 과목이 어떤 산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에 어떤 나무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우리 이 과목은 이제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하고요. 이 표에는 그동안 파악된 기출 분포 챕터별로 그 다음에 요 바로 전 시험에는 기출이 얼마나 됐나 그리고 출제 문제의 경향은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나왔나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실천 기술로는 크게는 1장에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부터 6장까지는 묶어서 실천 모델이에요. 우리가 이론보다는 모델이 더 현장의 지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천 모델이 거기에 6가지가 소개됩니다. 정신역동, 심리사회, 인지, 과제, 역량, 위기. 그래서 모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실천의 아주 중요 단위로 가족에 대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에 대한 실천의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단위죠. 그런 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는 꼭 우리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레코딩이라 그래요. 기록을 아주 중요시하죠. 기록을 너무 중요시 그것만 한다면 뭐 페이퍼워크에 압도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기록이 같이 가야 돼요. 평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또 서비스가 어떤 게 나갔으며 또 내 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 역할도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대해서 기록의 종류, 각 기록의 장단점 이런 거 공부하고요.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평가 부분, 평가는 앞으로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실천 모델, 가족, 집단, 기록, 평가 이거예요. 자, 이 표를 여러분하고 잠깐 기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려면 글자가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은 요거 한쪽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좀 표를 쪼갰습니다. 동일한 표입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입니다. 그동안 나온 출제 총 분포는 23회이고요. 여기에는 출제 경향을 보면요. 매회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회 이제 꾸준히 있는데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천은 우리가 실천론에서 실천의 목적, 기능 뭐 이런 얘기하고 실천이 뭐냐 하는데 여기서는 실천에 하나가 더 붙어요. 바로 기술이란 말이 붙어요. 그래서 실천 기술이 뭐냐, 그 특징은 뭐냐, 그 다음에 실천의 대상인 미시, 중범위, 거시와 그 각각의 필요한 기술이 뭐냐, 기술론이니까요. 그래서 실천론에서는 대상을 분류하는 걸로 미시, 중범위, 거시까지 했다면 여기서는 동일한데 미시에선 어떤 기술, 중범위에선 어떤 기술, 거시에선 어떤 기술, 기술 연결. 그 다음에 이제 전문직의 정체성 잠깐, 예술성, 과학성 잠깐 얘기하는데 이 정체성과 예술성, 과학성은 실천론하고 좀 겹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선 좀 간단히 가겠습니다. 가치와 윤리 부분은 이제 봤더니 16회부터는 이 가치와 윤리 부분은 거의 실천론으로 정리를 한쪽으로 몰았어요. 그게 더 학습자 입장에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얼마든지 실천 기술론에서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사례를 적용한 문제가 많이 2교시에서 나온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실천 모델인데요. 모델이 아까 봤더니 6개죠. 2장의 정신역동, 3장의 심리사회, 4장의 인지행동, 5장의 과제중심, 6장의 역량강화, 위기개입까지 해서 한 6개 모델인데 이 모델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나온 걸 이제 파악이 가능한 것만 세봤더니 한 109문제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델 중에서도 어느 모델이 기출이 많이 되는가 좀 알면 도움이 되겠죠? 봤더니 정신역동은 요 전 시험은 한 문제 총 13회, 심리사회는 요 바로 전 15회 때 한 문제 총 23회, 인지행동은 요 바로 전인 15회 시험에 4문제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총 기출도 41회. 제일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의 과제 중심은 요 전시험에 하나 총 18회, 그 다음에 6장의 역량강화 위기개입 합해서 요 전시험에 한 문제 총 14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뚜렷한 어떤 특성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실천 모델에서 가장 높은 기출을 보이는 게 바로 인지행동 모델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은 일단 단기 개입이고요. 예, 어디서나 조사를 해도 서구나 뭐 이런 데에서도요. 상담, 심리, 복지 이쪽 휴먼 서비스 쪽 종사자들한테 당신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모델이 뭡니까 하면 인지행동 모델은 거의 랭킹 3위 안에 항상 들어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제 되게 단기 개입이고 효과성에 대한 검증력이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 기출이 좀 높아지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인지행동 모델 높고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복지 영역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나왔던 모델들 중에 그 과제 중심 모델도 되게 비중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것들이 이제 조금 공부하시다 보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외울 게 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정신역동은 왜 저 인행사에서 엄청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낮나 하는데요. 이유가요. 자, 정신역동은 이 기술론에선 5회부터 출제됐고요.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기출은 낮지만 되게 중요한 챕터예요. 중요하니까 인행사에 나오고 기술론에 또 넣죠. 그다음에 각 모델의 핵심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시험은 모든 국가고시가 10회 이상이 되면 문제가 어때요? 단순함기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 중심 학습으로 해야 되고요. 특히 2교시는 사례 적용 능력 배양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각 모델의 구체적 기법은 물론 모델과 모델 간의 비교 능력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정신역동 모델의 뭐에 대해서 이건 뭐냐 하고 설명하고 훈수 이렇게 답을 찾거나 이렇게 해서 한 모델의 하나의 개념에 대해 풀어쓰고 개념의 명칭을 찾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한 모델의 개념을 물어볼래도 예제로 나와서 기법이 예제 속에 녹아든 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가를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문제는 뭐냐면 모델이라고 할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실천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고는 1번부터 5번까지가 이 모델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정신역동은 뭐뭐보다 뭐뭐하다. 심리사회는 뭐뭐보다 뭐뭐하다. 인지행동의 무슨 기법은 뭐뭐과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문제 안에 모델 전체에 대한 비교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하나이지만 문제 하나당 그걸 풀기 위한 총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야 스피드하게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제 모델 간의 비교가 중요한 거죠. 아, 어떤 모델은 어떤 점은 비슷하고 어떤 건 차이점이고 이런 기법은 어떤 모델의 기법이고 이런 것들이 좀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주제가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더니 뭐였습니까? 가족이었죠. 가족도 총 분포는 109회 정도예요. 가족은 우리 교재는 크게 3가지 챕터입니다. 가족에 대한 개입, 가족 문제 사정, 가족 대상 실천 기법입니다. 자, 가족에 대한 이해의 가장 기본은 지금까지 20문제, 요 전 시험에 한 문제, 가족 문제 사정은 요 전 시험에 한 문제, 총 31회, 가족 대상 실천 기법은 자, 놀랍지 않습니까? 요 전 시험에 6문제. 그 다음에 총 58회. 아마 우리가 보는 그 1급 시험 8과목 중에 한 챕터에서 6문제를 낸 거는 아마 이거가 아마 되게 유력할 겁니다. 예. 바로 가족 대상 실천 기법이 바로 가족 치료 이론들이 주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치료 이론에서 요 15회 바로 전 시험에서 6문제나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아, 그래서 우리가 기출 분포를 보고 경향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수험 공부라는 건 시간 싸움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가족 치료 이론은 복잡하나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가족 대상 실천 기법 즉 가족 치료 이론 적용 문제의 출제 빈도가 매우 높다. 예, 제가 보시면 자료 보시면 중요할수록 별표 둘, 또 별표 하나 이렇게 했잖아요. 가족에서는요.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족 개념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엔트로피, 넥엔트로피, 폐쇄체계, 개방체계 등등의 체계론적 용어와 가족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의 개념뿐만 아니라 현대사회 가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가족생활 주기 이런 거 아셔야 되고, 이제 가족사정 도구는 참 많죠. 가계도, 생태도, 가족조각 등 되게 많은데 각각의 도구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알 수 없는 것, 그 다음에 가계도, 생태도 등에 있어서 각 상징 기호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가족에서는 이제 의사소통, 특히 사티어의 기능적, 역기능적 의사소통 아셔야 되고요. 아까 모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가족치료 이론은 학자별 이론의 주요 개념과 제시기법, 학자별 비교, 사례 중심의 입체적 적용력이 요구된다. 예, 아까 실천 모델에서도 그랬고요. 가족치료 이론에서도 그렇죠. 이론 간의 비교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그리고 거의 다 사례 중심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예. 이번에 집단 보겠습니다. 집단은 총 출제 분포는 113이고요. 챕터는 10장, 11장 두 챕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챕터가 두 개인데 왜 가족보다는 덜하네요 그러는데요. 뭐 가족하고 거의 비등비등하지만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실제로 이 10장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10장이 두 챕터로 쪼개져 있었어요. 예, 하나로 모아서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집단 대상 실천 기법이 요 전 시험 15회 때 세 문제나 나왔어요. 높은 거죠. 예, 그리고 총 집단 대상 실천 기법의 78회. 그 다음에 집단의 발달 단계가 요 전 시험의 세 문제 총 35회. 자, 집단 대상 실천 영역 출제 빈도도 매우 높고 앞으로도 높을 것 같다. 자, 라고 예상을 했고요. 출제 경향 분석을 하면요. 집단의 유형에 대한 변별력 있는 학습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과업 집단, 치료 집단, 자조 집단 비교하셔야 되고요. 치료 집단, 트리트먼트 그룹 안에 지지 집단, 성장 집단, 교육 집단 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집단들 간의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집단에 대한 문제 역시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예, 구성원들의 대화가 나오면서 무슨 집단이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예, 기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집단 유형, 그 다음에 공동지도력의 장단점, 그 다음에 우리가 집단 역동이라 그러죠. 집단 사람만 모아놨다고 집단 치료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역동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돼서 집단의 역동에 대한 공부도 문제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치료적 효과, 개별 치료에 비해서 집단 치료가 좋은 건 또 어떤 것들이냐 해서 얄롬이 말하는 여러 가지 치료적 효과도 사례 문제가 좀 나옵니다. 집단 발달 고분과 각 발달 단계별 사회복지사의 역할, 과업 이게 아주 중요하죠. 보통 집단 발달 단계 학자별로 다양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좀 나누다 보면 준비 단계, 초기 단계, 사정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그럴 때 각 단계마다 사회복지사가 해야 될 과업이 동일하지 않아요. 예,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중간 단계에 해야 될 과업만 다르게 묶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별 학습. 요 전 시험 15회 때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하셨던 얘기들이 실천 기술론이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적으로 크게 막 어렵거나 낯설다라기보다 어려웠다라는 게 뭘까 하고 제가 좀 자세히 봤더니 뭐냐면 시간 안에 빠르게 변별을 해야 되는데 문제 유형 중에 묶어라가 되게 많았어요. 예, 묶어라가 많은 거는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옳은 것, 옳지 않는 것을 찾고 해당 요소들을 묶어야 되니까 문제 하나당 사고 압력이 되게 많아지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문제 하나당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결국 그러면 그 답이 뭡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서 어떤 게 전략이겠어요? 바로 공부하시면서 수시로 비교하고 공부하시면서 교통정리를 자꾸 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변별력의 차원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 압박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물론 저도 그렇게 도와드리겠지만 가족치료 이론을 배웠다면 이론 간의 비교, 모델을 배웠다면 모델 간의 비교, 집단 발달을 배웠다면 단계 간의 비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랑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기록을 본다면 요거는 진짜 매회 문제가 한 문제 정도만 나와요.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봐도. 자, 그러나 꾸준히 한 문제 나온다는 거죠. 예, 요 전 시험에도 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나올 땐 2개도 나오지만 최근의 기출은 거의 하나예요. 기록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비교 학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비교입니다. 요약 기록, 내용 기록, 뭐 문제 중심 기록, 상호 간의 비교가 핵심입니다. 각각을 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록이 된 유형을 간단히 제시해요.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유형을 보는 순간 아 이거 무슨 기록이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 제시된 기록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을 맞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록에 제시가 되고 제시된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문제들이 좀 나오더라 그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이죠. 실천 평가입니다. 예, 총 15회 정도고요. 요 전 시험 15회에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출제 총수는 적지만요. 평가 부분은 실천론, 기술론 두 영역 모두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목의 경계를 좀 넘는 테마입니다. 평가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요.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일 사례 설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요 단일 사례 설계는요. 조사론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조사론에서는 이게 중요한데 다른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출제 빈도가 낮아요. 그런데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건 단일 사례 설계이니까 중요하니까 어느 과목에서 빼준 거죠? 실천론이나 기술론에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천론에서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천론의 실천 과정 맨 끝이 종결과 평가죠. 거기서 평가가 겹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예 평가 챕터가 하나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단일 사례 설계로 다룰 수 없는 다양한 평가 도구에 대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하고요. 지금 이 큰 한눈에 보기 표를 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물론 우리 책에도 친절하게 목차가 나와 있지만 단순히 목차만 보는 것보다는 수험 공부는 요것들을 좀 염두하면서 아, 내가 지금 공부하려는 챕터가 아, 요 정도의 강약을 둬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하고 1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입니다. 1장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 실천론 1장하고 상당히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간단히 갈게요. 예, 첫 번째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기반입니다. 예, 전문직의 기반 하면은 여러분들은 2가지 단어를 연상하셔야 되죠. 과학성과 예술성. 그래서 과학적 기반과 예술적 기반. 그 다음에 전문적 기반에서 우리가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지식 기반입니다. 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천 방법에 대한 분류, 요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목만의 특징으로 다뤄져야 되는 게 기술입니다. 실천론은 실천에 대한 개념과 정의가 나오고 실천의 목적, 실천의 기능 이런 게 나온다면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기술입니다. 도대체 실천 기술은 뭐냐? 개념과 특징, 기술의 유형과 내용, 그 다음에 실천의 가치,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가치는 어떤 데서부터 가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어떤 가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볼 텐데요. 여러분들 교재 20쪽 볼게요. 자,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기반. 예, 여기는 실천론하고 좀 겹쳐서 제가 조금 크게 가고요. 문제로 나오기 좋은 부분들을 좀 강조해 드리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문적 기반. 아까 제목을 외우고 아는 얘기를 외우셔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의 너 전문성의 기반이 뭐냐 그러면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말하시면 안 되고요. 과학성과 예술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학성만 하면은 어때요? 좀 실천이 기계적이겠죠. 야, 노인이 왔다. 노-35로 처리해. 이러면 정말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술성만 또 강조를 하면 막 공감, 감정이 막 그것만 너무 강조하면 어때요? 정말 효과성이 있었어? 효과성 있는 실천을 했어? 효율성이 있었어? 이런 부분에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사회복지 실천은 과학과 예술, 사이언스와 아트의 조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 맨 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학성과 예술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옆에 봤더니요. 사회복지 실천의 3대 축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전문직이 되려면 실천 전문가가 되려면 3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지식입니다. 저는 뭐 머리겠죠. 예, knowledge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머리에 든 것만 많은데
내가 빼서 적용을 못해요. 예, 그러면 기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필요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은 지식, 많은 이론과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을 빼서 적용하면 좋겠다라는 판단과 적용해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되는 적용 능력인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예요? 직업 철학, 가치와 윤리인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실천의 3대 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1급을 공부하는 과정은 어떤 점에서 지식적인 거가 좀 많이 쌓이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거죠. 예. 자, 1번 사회복지 실천의 과학적 기반하고요. 2번 예술적 기반. 예, 요건데 과학성은 말 그대로 어때요? 효과적인 개입을 위한 지식의 바탕을 둔 것들이죠. 그래서 현상을 연구하고 지식을 형성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과학적 기반엔 어떤 것들이 해당하나 볼게요. 사회 조건과 문제에 대한 지식, 정책과 프로그램, 사회 현상에 대한 지식, 전문직에 대한 지식, 인간과 환경에 대한 지식, 실천 지식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갖춰져야지 그날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거나 그냥 무조건 친절하기만 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이제 좀 너 무슨 공부하냐 그러면 사회복지요 전공 그러면 아유 너 착하게 생겼다 잘할 것 같아 그러면 그게 물론 칭찬이고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착하게 생겼다고 사회복지를 잘하는 건 아니고 예 바로 어때요 우리 직군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이고 전문직이다라는 걸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직의 아주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성을 갖추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것들이죠. 인간과 환경에 대한 지식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이런 지식만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예술성. 자, 동일한 지식을 배웠어도요. 내가 만약에 관계론의 원칙을 배웠다 하더라도 나 현숙이라는 사람이 관계론 7대 원칙을 적용하는 거하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하고 이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는 건 결국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거죠. 나라는 사람을 통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술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특성이나 예술적 혹은 직관적 능력, 과학 등을 과학적 기반과 더불어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과학성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 공감,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클라이언트의 저항에 건강한 인내심으로 반응할 수 있고 양가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되고 클라이언트의 침묵을 어때요? 이 상황에 이 침묵은 이런 의미니까 침묵을 침묵으로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판단 예,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술성은 우리가 직관이라거나 각 상황의 독특한 면에 적용할 수 있는 나라는 사람의 특징하고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데 두 번째 예술성에 해당하는 요소를 보시면 전문적 관계 형성, 그 다음에 감정을 이입하는 것, 온화함,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융통성, 인내심, 희망, 그 다음에 건전한 판단력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온화하지 않겠어? 이러는데 진짜 온화하기 어렵고요. 진짜 건강하게 인내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곱씹어 보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판단력 거기 나와 있는데요. 예술성에 하면 꼭 과학성 같은데요. 건전한 판단력. 그 사람이 전체적인 정보들을 종합하면서 이 사람 안에서 판단을 하는 이것은 예술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여기 예술성과 과학성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패턴이요. 예술성만 묶어라, 과학성만 묶어라. 아니면 이런 말 없이 전문적 기반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하고 4개는 예술성, 하나만 과학성 이럴 수 있고 두 개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하면 과학성보다 예술성이 중요하면 X, 예술성보다 과학성이 중요하면 X, 예술성과 과학성은 상호 보완적 관계다. 이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로 나올 수 있다는 생각 꼭 하시고요. 이번엔 지식 기반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크게 가겠습니다. 전문적 기반의 지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해버드는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거기 몇 가지로 말했냐면 넘기시면 총 4가지 영역으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는 8과목의 시험입니다. 보세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1교시 인행사지요. 넘기시면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거 3교시 정책, 법제, 행정에 대한 거죠. 3번 사회복지 실천 방법에 관한 것 2교시 실천론 기술론 지역복지겠죠. 거기 보면은 말 그대로 미시 중범위 거시 실천이잖아요. 예.
4번에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지식 뭡니까? 바로 1교시 조사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8과목이 그냥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학자들의 지식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4가지 영역으로 정리를 했고요. 거기 미시 실천, 중범위 실천, 거시 실천은 이따가 반복되기 때문에 거기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해버드 말고 존슨이라는 사람이 제시하는 지식 기반은 뭔가 봤더니요. 이 사람은 6가지로 광범위한 인문학적 지식, 인간 상호작용, 또 그다음에 인간, 그다음에 사회 상황에 대한 지식, 실천 이론에 관한 지식, 특정 분야와 클라이언트 집단에 대한 지식, 지식 사용에 있어서 창조적이고 심사숙고적 태도,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인식했는데요. 이 존슨의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있죠. 광범위한 인문학, 사회복지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적 거, 그다음에 이제 인간과 그다음에 또 뭐예요? 환경과 양자의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읽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실천 이론. 그다음에 4번째 특정 분야에 대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때요? 한부모 가정 집단 프로그램을 한다면 내가 평소에 한부모 가정에서 이혼이 미치는 영향, 사별이 미치는 영향 얼마나 알고 있나 보고 없다면, 지식이 없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6번째 보시면 다른 학자는 잘 말하지 않았는데 전 이게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자기 인식이죠. 예.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 인식이 되지 않으면 역전이 막 남발하고요. 그 다음에 막 투사 남발하고 도움을 준다 그러고 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자, 3번에 미국 NASW 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효과적인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 뭐냐 해갖고 24쪽까지 깨알같이 엄청 많은데 이걸 제가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앞에 해버드나 존슨이 얘기하지 않은 것들 중에 몇 가지만 좀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 우리나라도 이미 이 문제 중요하죠. 인종, 민족 등 사회적 문화 집단에 대한 지식과 그 집단의 가치와 생활, 현대사회에서의 이슈. 예, 우리 다문화에 대한 이해 확장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밑에 가면은 슈퍼비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딴 학자들이 잘 말하지 않은 걸로 24번에 보면은 이거 좀 더 정교화돼야 되는 지식들로 옹호 이론 이런 것들, 윤리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4번째 사회복지 실천 지식의 차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지식의 차원에 대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보시면 25쪽에 이렇게 생긴 표가 나와요. 사회복지 지식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실천에 영향을 주는 구체성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우리가 실천 현장에서 실천 지혜, 모델, 이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사실은 더 큰 움직임부터 패러다임이 바뀌면 패러다임 어떤 판이 바뀌는 거죠. 주류, 비주류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면 그 동일한 현상이어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뭐가 바뀌죠? 이론이 바뀌고 이론이 바뀌면 그 이론에 따른 구체적 적용을 담고 있는 모델들이 정교화되고 그 다음에 실천 지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위로 올라갈수록 추상성이 높죠. 자, 보세요. 모델보다는 이론이 좀 더 추상적이고요. 이론보다는 관점, 관점보다는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훨씬 추상적이고요. 위로 갈수록 추상성이 높고요. 반대로 아래로 갈수록 추상성은 낮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패러다임으로 갈수록 추상성이 높고 아래로 갈수록 추상성은 낮아지고요. 반대로 실천 지혜, 모델로 갈수록 구체성은 높아지고 패러다임 이쪽으로 갈수록 구체성은 낮아지죠. 그러니까 실천 현장으로 내려올수록 구체성이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실천 모델이나 이론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때는 우리가 귀납적으로 현장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좀 아시는 게 중요해요. 패러다임은 가장 추상적인 것들이죠. 예, 인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라면 시각은 패러다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그 바라보는 그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에서는 우리가 뭐 병리적 관점, 광점 관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론은 그런 현상에 대한
관점에 따른 뭐예요? 이론이 나와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론을 구체화해서 적용할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모델인 거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런 것들은 바로 실천 현장에서 경험적, 귀납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갈수록 구체성이 높는 거죠. 실천 현장에 경험적, 귀납적 지식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실제 뭐 우리가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면, 예를 들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19세기 뭐 병리적 관점 뭐 이랬는데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관점이 병리적 관점이었던 게 강점 관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강점 관점에 맞는 이론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생태체계 이론 뭐 이런 식으로 이론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거에 맞는 생태체계 모델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역량 강화 이론 하면 역량 강화에 맞는 역량 강화 모델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관점. 그래서 이제 전체를 바라보는 주류적 패러다임 판이 바뀌면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면 이론은 모델보다는 추상적이지만 이걸 구체적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 정교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귀납적인 것들에, 경험적인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구체성은 어때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것들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방법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실천론을 먼저 들으셨다면 그 부분하고 좀 겹치는 부분입니다. 분류 25에서 26 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규모에 따라서 분류를 하자면 미시, 중범위, 거시,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와 접촉하는 거에 따라 분류한다면 직접과 간접으로 나눕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시는 누굴 말하고 중범인 누굴 말하고 거신 누굴 말하나 보셔야 되고, 우리가 보통 미시, 중범인은 보통 뭐에 더 가까워요? 직접 실천에 가깝죠. 이거요. 그 다음에 거신은 간접 실천을 많이 하죠. 예, 이런 차이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25쪽에 미시는 개인이 가장 친밀한 상호작용에서 개입하는 걸로 누굴 말해요? 개인, 부부, 가족입니다. 가족은 뭐 어떤 학전 중범위에 넣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미시에 넣으니까 그렇게 넣겠습니다. 중범위는요, 의미가 부여된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부여된, 그래서 개인이 이제 가족만큼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모든 직원이 아니라 나하고 친밀한 동료, 학교에서 나랑 친한 친구,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조집단, 지지집단의 구성원 멤버들 간의 관계, 뭐 이웃에서 되게 의미 있는 이웃, 이런 것들이 바로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시는요, 그거보다 훨씬 큰 걸로 지역사회, 전체사회, 국가복지 체계 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6쪽으로 가시면 직접 실천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대면 접촉을 하는 대부분 미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범위도 뭐 같이 집단이니까 여기 직접이고요. 그러나 지역사회 같은 건 거시적인 거, 이런 것들도 뭐 직접적으로 만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드물고요. 우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거나 뭐 국가체계를 중심으로 할 땐 간접 실천. 그래서 이거는 대면 접촉을 한다라기보다는 환경체계를 변화시켜주는 것, 자원을 연결해주는 것, 정책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접 실천의 예는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이라면, 간접 실천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직접은. 근데 간접은 뭐 홍보활동, 뭐 자원봉사자 모집, 모금활동, 인식개선, 옹호활동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거 말고 의뢰하는 거, 우리에게 그게 적합한 게 없어서 의뢰하는 것도 간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하고 미시, 중범위, 거시를 나눴고 직간접을 얘기했어요. 여기서는 이제 시험이 좀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뭐겠습니까? 다음 중 사회복지 실천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해놓고, 하나는 거시, 4개는 미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중 직접 실천만 묶어라, 이럴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를 아셔야 직간접을 구분하고 미시, 중범위, 거시를 나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의뢰나 옹호는 간접이다. 많이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2절로 넘어가서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나눈 거고요. 조금 이따 저랑 기술로 다시 한번 연결해서 말할 거예요. 그럼 기술이 도대체 뭐냐? 예, 이걸 좀 볼게요. 기술이란 솜씨나 지식, 재능, 성격 또는 자원을 능숙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술의 핵심은 활용이에요. 능숙하게라는 것은 기술은 활용할수록 숙련성이 좋아지겠죠. 뭐 엄청나게 공부해서 학위는 엄청 아주 최고의 학위를 갖고 있는데 현장에서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지식 체계는 좋을지 모르나 기술 체계는 우리가 한번 과연 그럴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술이라는 것은 적용, 활용하는 능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지식의 기초에서 내가 만나는 이 클라이언트에 맞게 상황,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클라이언트에 맞게끔 방법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보시면 숙련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기본적 목적은 뭐예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기술과 관련돼서 기술의 특징이 뭐냐 볼게요. 사회복지 실천은 상황에 따라 다른 기술을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 맞는 기술을 선택,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죠? 선택과 활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프로이드로 박사를 땄으니까 모든 케이스를 프로이드적으로 볼 테야.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는 프로이드보다는 인지행동 모델이 훨씬 적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의 핵심은 나는 프로이드도 인지행동도 아는데 이 케이스에는 인지로 갈까? 프로이드로 갈까? 이걸 판단하고 적용해서 효과를 내는 능력인 거죠. 예, 그래서 바로 특정 상황에 맞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특정 이론에만 제한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특정 상황에 맞게 적용, 선택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기술의 차이는. 그러나 모두 뭐에 기반하죠? 지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발될 수 있고 학습을 통해서 기술은 더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에 뭐 이런 문제들 나올 수 있죠. 다음 중 실천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특정 이론에 국한한다. X. 보편적 상황에 근거해서만 일한다. X. 학습이 불가하다. X.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징과 관련된 거 잡으셨고요. 이번에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유형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28쪽인데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기초기술. 내가 현장 사회복지사로 일한다면 적어도 어떤 기초기술이 있어야 되냐? 첫 번째 면담 기술이 필요합니다. 면담은 뭐예요? 소통하고 관여하는 기술이죠. 그 다음에 사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나 어려움을 발견하는 기술. 그 다음에 개입 기술, 해결하는 기술이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욕구는 날로 복합적이에요. 혼자 다 못합니다. 예, 그래서 팀워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소통할 줄 알아야 되고 독선적이지 않을 수 있어야 되고요. 예, 양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협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건강하게 경쟁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팀워크, 그 다음에 지지망 구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 실천 개입이 케이스를 종결했어도 이 클라이언트의 삶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자립을 유도하는 것 중에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지지 체계들을 활용해서 이것들을 활성화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협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일 했어.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잘 종결할 수 있어야 되죠. 평가. 아, 효과성 있었다. 아, 이렇게 효율적으로 일했구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NASW, 미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것 말고, 이런 아주 베이직한 기술 말고 그 여타의 기술들을 29쪽까지 되게 많이 써줬는데 이걸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도 앞에 거하고 내용적으로 겹치는 거 말고 좀 보면 중요한 걸로 이거 참 중요하죠. 세 번째, 전문적 원조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며 자신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신을 도구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에도 많이 좋아하죠. 언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비언어를 관찰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과 비언어가 일치하나?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했는데 침묵하는 동안에 비언어적 행동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어떨 땐 사람이요. 비언어가 훨씬 강력한 메시지를 줄 때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기금 지원처나 대중에게 사회적 욕구를 알리고 전달하는 것, 예, 자원을 모금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거 있죠. 소진, 번아웃이나 위기 상황에서 지지적으로 반응하는 기술. 자신의 소진을 예방할 줄도 알아야 되고 소진을 다룰 줄도 알아야 되고요. 이런 것. 그 다음에 29쪽에 가면 이런 말도 있네요. 두 번째 줄, 스트레스를 다루고 스트레스 하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기술.
아유, 이거 진짜 기술이죠. 예, 여러분들 현장에서 일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아, 내가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고 압박을 느끼고 있는데도 나는 이 일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셀프 컨트롤이 돼야 되거든요. 결코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 기술로 말해주고 있어요.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보시고요. 개입 차원에 따른 기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미시, 중범위, 거시로 개입 차원을 나눴잖아요. 여기마다 중요한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책은 지금 그냥 쭉 문장으로 썼는데 저는 요거를 조금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제가 이거 그냥 같은 내용인데 표로만 편집을 다시 해드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시, 중범위, 거시에 따라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아까 미시는 제가 개인, 부부, 가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1대1로 접촉한다. 그래서 직접 서비스를 한다 했는데 미시 차원에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기술은 개인, 부부, 가족이니까 뭐예요? 대인관계 기술, 라포 형성할 줄 알아 관계 기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할 수 있어야 돼요. 면담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또 부부 상담, 개인 상담, 부부 상담, 뭐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상담, 가족 치료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관계론과 면접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중범위는 말씀드렸듯이 가족보다는 덜 밀접하지만 의미가 부여된 인간관계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각종 치료 집단이나 자조 집단 이런 동료 관계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기술은 집단이 주 대상이 되니까 뭘 알아야 돼요? 집단 역동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집합만 시켜놓고 이게 변화가 있진 않아요. 이 안에서 상호작용이 의미 있게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을 짤 줄 알아야 되고 아, 우리 집단에 하위 집단이 있구나. 우리 집단이 지금 응집력을 형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역동을 다룰 줄 있어야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계론하고 의사소통, 면접론은 뭐 반복되죠. 이 둘 다 직접적 개입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시 수준에서는 우리가 지역사회, 국가 전체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핵심 기술이 주민조직화, 그 다음에 뭐 자금 동원할 수 있다, 해결 협상한다, 옹호한다, 대변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제 이 대상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이건 기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실천하고 좀 겹칠 수 있나? 이제 여기는 실천 기술론이니까 그 대상과 어떤 기술을 쓰는가를 좀 보시는 게 핵심이에요. 관계론, 면접론, 그쵸, 미시. 그 다음에 중범위도 관계론, 면접론은 같이 가야 돼요. 왜? 둘 다 직접 서비스니까. 근데 여기는 집단 역동을 알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시기술에서는 환경에 개입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민조직화, 그 다음에 뭐 옹호, 뭐 자금 동원, 인식 개선, 캠페인, 뭐 연판장 서명을 받아서 뭐 법 개정을 요구한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예.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예시로 연결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공부하세요.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세로로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9쪽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따른 기술이 있는데요. 역할 부분은 실천론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간단히 보긴 하겠지만 결국 여러분들 역할에서는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역할의 명칭, 그 다음에 역할의 설명, 그 다음에 문제로는 예제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제로 띵띵복지관의 아무개 사회복지사는 누구를 데리고 뭐 했다, 뭐 했냐 그러면 아, 무슨 역할 했구나 이렇게 맞추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예전에는 역할이 하나가 나오고 5개 중에 그 역할을 고르는 게 나왔다면 요즘에는 역할이 4개가 설명되어지고 하지 않은 역할 하나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당 주어진 시간에 빨리빨리 변별해야 되는 사고의 압력은 커지는 거니까 공부하실 때 좀 명확한 기준, 키워드를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역할에 따른 기술, 조력자에겐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거, enabler. 근데 조력자는 좀 교사하고 좀 비슷한데 교사는 가르친다라면 조력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희망고치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쪽에 가시면 중개자 있죠. 예, 욕구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장 활동간 지역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그 서비스를 의뢰하는 것. 그 다음에 옹호자는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는 것. 클라이언트가 뭐 거부를 당한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평가자. 그 다음에 평가자는 뭐 여러분들이 자원을 평가하고 욕구 충족 대안 창출하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교사는 기술을 가르친다 그랬는데 아까 맨 앞에 있었던 조력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돕는 기술이지만 여기에 이제 동기유발 같은 희망고치 이런 게 좀 더 추가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 변화가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자문가는 다른 전문가들과 일하면서 효과를 가지도록 할 수 있는 것, 그 외에 지역사회 계획가는 효과적으로 계획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욕구를 다루는 것, 보호 제공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정보관리자는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것, 행정가는 그 행동 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행동들을 다루는 거, 행동가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받으면 사회적 조건 등을 인식하고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자, 여기서 제가 좀 비교만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조력자하고 교사는 비슷한 것 같지만 둘 다 가르치고 돕는다 했을 때 조력자는 좀 더 동기부여, 희망고치가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옹호자하고 또 헷갈리는 게 맨 끝에 행동가예요. 예, 클라이언트를 대신해서 대변하고 옹호한다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데요. 옹호자는 클라이언트 개인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뭐 많은 사람들 할 수 있죠. 그런데 행동가는요. 개인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권리 침해받은 사람을 도울 때 되게 거시적이에요. 사회적 조건을 바꾸거나 인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 개인보다는 장애인 인권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동가는 훨씬 단위가 큽니다. 그래서 뭐 인식 개선 운동을 한다라거나 뭐 법 개정 서명 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비교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중개자가 있죠. 예, 이거는 욕구와 자원을 연결하는 거고요. 이제 실천 기술론 배우면 중재자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욕구와 자원이 아니고요. 클라이언트와 어떤 체계가 갈등을 할 때 그 가운데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양쪽이 잘 타협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차이들, 글자 하나 차이잖아요. 개하고 재하고 이런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거의 다 예제로 나오니까 키워드를 잡으셔야 예제를 답을 찾는다는 거죠. 그걸 꼭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가 나와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 4가지예요. 기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 개인의 자유에 대한 헌신, 자기결정 지지, 사회적 책임. 예, 이거는 뭐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하고요. 마지막 주제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치의 원천입니다. 실천론을 보시면 가치와 윤리에서 가치 갈등, 윤리 갈등에서 뭐 가치와 윤리에 비교해서 되게 많은 내용을 잘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장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가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어떤 주요한 장면들과 연관된 영역이 4가지라는 거죠. 그 4가지가 바로 뭐냐? 첫 번째, 기관의 프로그램과 목적. 그 다음에 전문적 훈련, 기관의 규범, 전문가의 역할, 제한된 자원, 개인적 가치 선호. 그래서 기관의 프로그램과 목적은 사회복지사가 그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등은 기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거나 만들어진 것. 그래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개입을 청소년 개인으로 하고 싶지만 우리 기관은 가족기관이라면 가족의 중심으로 한다면 좀 가족과 연결되는 개입이 좀 돼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기관의 목적과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전문가 훈련, 기관의 규범, 전문가의 역할 등도 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선택은 내가 어떤 전문가 훈련을 받았는가, 또 어떤 그 사회복지사 개인적 선호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거기 예제 한번 볼까요?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는 미혼모가 만취 상태에서 아이의 생계를 돌보지 않는 채 3일 동안 직장에 결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담당 사회복지사는 엄마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도록 격리시킬 것인지, 자, 이럴 것인지, 지금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보세요. 아, 이 상황이면 엄마를 격리시켜야 되나, 아이하고? 아니면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어때요? 아이를 돌보도록 하는지, 내가 어때요? 의사결정에 모자는 분리되면 안 된다라는 거 있으면 어때요? 다짐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 일단은 치료가 먼저다 하면 내 의사결정은 격리가 먼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한된 자원에 사용해서 항상 우리는 현장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죠. 그렇다면 내가 의사결정,
만약에 그 뭐 사람은 20명인데 줄 수 있는 건 뭐 8개밖에 없다. 그러면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예. 시간이라는 자원도 그렇고 또 물적 자원도 그렇고 이것도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또 내 의사결정에는 개인적인 가치와 선호도 영향을 미치죠. 제가 만약에 뭐 여성 뭐 가정폭력 상담소의 사회복지사라면 제 그 개인적 선호도가 내가 뭐 페미니스트 관점을 가졌을 때 접근할 수 있는 선호하고 내가 또 뭐 가족주의적 관점하고 또 무슨 관점하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지는 거죠. 빈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극히 기능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갈등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조기능주의적 사고를 한다면 나는 되게 어떤 접근을 하겠습니까? 개인의 변화. 그러나 내가 갈등주의적 시각을 갖는다면 좀 더 구조의 변화로 가겠죠. 이런 식의 가치 선호도 어때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치는 영역 4가지 해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은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대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실천은 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꼭 부탁을 드리는 건 특히나 기술로는 더욱더 예제 중심이다. 그래서 아까 뭐 역할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중개자 그러면 욕구와 서비스의 연결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예제가 나왔을 때 와병 노인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되는데 자원봉사자 차량을 있는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이 사람이 가서 진단받고 약을 받아오도록 했다. 그러면 무슨 일 했냐? 그러면 와병 노인의 욕구와 필요한 인적 자원, 차량이 있는 자원봉사자 연결을 해서 해결했잖아요. 그러면 중개자 역할을 했구나. 이런 식으로 그 명제의 키워드가 사례로 옷을 입었을 때 사례 속에서 다시 명제의 키워드가 보여져서 무슨 역할로 명명할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2교시 실천론 기술론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은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어때요? 적용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제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첫 강인데요. 예. 반복의 힘, 엉덩이의 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머리가 아주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많은 학습량을 하시기 위해서는 누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책상에 다시 앉았는가? 누가 다시 이어폰을 꽂았는가? 누가 다시 책을 폈는가? 반복의 힘입니다. 예, 그래서 책상에 다시 앉는 엉덩이의 힘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